네, 우리 해외에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요즘에 살만 나시죠? 미국에서도 건국전쟁 영화를 개봉해서 많은 애국 한인 동포들이 보고 계시고, 또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상영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의 우리 애국 국민들도 이제 많이 보시고 온 가족이 보시고 해서 역사의 진실을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7년 전부터 그런 작업을 했죠. 그래서 영화에서 티커테이프 히로 퍼레이드라고 영웅행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뉴욕시 브로드웨이를 관통하는 영웅행진인데, 증권가이기 때문에 이제 증권 종이를 이제 뿌리는, 그러면서 환영해 주는 거기 때문에 티커테이프 히로 퍼레이드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이미 봤잖아요. 그 무대에 스크린에 올려가지고 그 영상을 이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초 공개라고 또 그러죠. 이승만 박사가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받았다 그러는데 잘못된 것이죠. 45번째 받으신 것이고, 역대 외국인 원수 중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15만 명이 모인 그런 영웅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웅행진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제 건국전쟁이 역사적인 진실을 국민들이 알아가는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영화를 이제 2번 보면서 몇 가지 이제 틀린 점, 또 오류, 또 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 오늘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역사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사실이 영향력이 있고 사실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국전쟁에서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사진, 영상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좀 내용이 틀린 것이 있고 또 연도가 틀린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수정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사진을 보시면, 건국전쟁 영화에서 초대 재연의회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재연의회 국회의원 사진이 아니라 바로 재연의원을 뽑은 다음에 제일 먼저 헌법을 만들 헌법기초의원 30명을 선발해서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다르죠. 그냥 초대 재연의원 하면은 뭐 그런가 보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 재연의원이 200명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역사적 이 사진의 진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또 귀중한 사실이잖아요. 왜?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드는 헌법기초의원 30명을 선발해가지고 초대 국회의장이신 이승만 박사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했는가 하니, 대한민국 국호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투표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17표, 고려共和国 7표, 조선공화국 2표, 또 한국 1표 해서 대한민국이 국호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죠. 즉 대한민국 17표는 바로 이승만 대통령 계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점점 이승만 대통령과 정적의 관계를 갖게 되는, 정치적인 대적자 역할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초대 헌법 기초의원들이 내각제 헌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일본 식민지를 당했고, 또 대부분 일본 유학을 했고, 또 그 당시는 뭐 대통령 중심제가 미국에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나라들도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조성했는데, 초대 의장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바로 북한과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고, 북한과 대체점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3권 분립과 함께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 된다 해서 급하게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은 제가 확인한 인물들을 빨간 표시를 하고 아랫줄 왼쪽부터 윤석구, 이분이 나중에 이제 최신부 장관 하는데, 이분이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독립운동가들에게 분배했던 아주 그 훌륭한 인물이고요. 그 옆에가 이제 허정, 나중에 사회부 장관, 또 내각수반이 되시죠. 그 다음에 이시영, 또 부통령이 되신 이시영, 그 다음에 이제 헌법기초위원 위원장 서상일, 그리고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 등등 쭉 있는데, 바로 낭산 김준현과 최하영 선생님이 급하게 대통령 중심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낭산 김준현 선생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법학을 한 사람으로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천재라고 보면 됩니다. 일제시대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서 거의 천재들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천재들을 데리고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것이죠. 어쨌든 낭산 김준현이 바로 대통령 중심제로 만들었고, 또 최하영, 이분은 이제 또 이분도 천재인데 특별히 이제 바둑도 한 5단 정도로 굉장히 고수죠. 이분도 이제 제국대학에서 법학을 한 아주 최고 엘리트 천재인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 중심제로 바꾼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바로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부터 어떤 의미에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자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각 책임제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개인적인 권력 야망과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뭐 어떤 나라를 잘 되고 이게 아니라 국회의원 해먹고 또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국회 물려주겠다 하는 권력지향적인 사람이 내각제를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 역사가 계속 내각제에 대한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탄핵이 왜 일어났어요? 바로 종북 좌파와 내각제 개헌을 해서 국회 권력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탄핵을 했는데 종북 좌파가 가만히 보니까 왜 얘네들하고 권력을 나눠 먹냐? 그냥 또 권력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벚꽃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정권을 찬탈한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권력을 차지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다 한번 대통령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대통령제를 다른 나쁜 의미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국회의사당과 국민의힘당 앞에서 연설했습니다마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4년제나 5년제 대통령 중심제로 가야 그래야 이제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생기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반역의 역사는 내각제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중요한 사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 영화에서 토지개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토지개혁의 국부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토지개혁은 지극히 작은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업적은 이제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은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엄청난 한미동맹이 이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데, 그럼 한미동맹 이전에, 즉 건국 과정에 한미동맹 이전에 가장 큰 업적은 뭐냐? 바로 한국은행 창설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역사학자들도 모르고 대부분 모르는데, 자, 토지개혁을 하면 그 토지개혁에 우리는 유상 몰수, 유상 구입, 유상 판매인데, 그 많은 돈을 누가 관리합니까? 바로 한국은행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바로 미국의 연방은행, 바로 FRB라고 그러죠. Federal Reserve Bank, 미국의 연방은행과 똑같은 연방은행 한국은행을 국부 이승만 박사가 건국 과정에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있으니까 토지개혁도 가능하고, 또 엄청난 외국의 외환을 관리하고, 그야말로 모든 경제를 한국은행이 컨트롤함으로 말미암아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대부분들이 모르는데, 또 이 한국은행 창설의 역사만 가지고도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강의가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의 차현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금융 오디세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차현진 같은 분들을 아주 이 한국은행의 요직에 등용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요 사진이 바로 1950년 5월 26일 날 조선은행을 해체하고 그리고 6월 12일 날 한국은행을 발족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950년 6월 12일 날 한국은행을 발족했는데 2주일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6.25 기습 남침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1년 12월 20일 날 전시죠. 부산에서 한국은행 초대 은행장과 제2대 총재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게 전시 중에서도 이 한국은행의 업무가 바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개혁을 했는데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개혁해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돈을 은행에다 내야 되고 또 토지를 판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런 은행 업무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토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물자들이라든지 또 달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로 한국은행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한강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북한은 은행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없죠. 그러니까 북한의 은행 엘리트들이 거의 다 남한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깡통 나라가 되는 거고 남한은 천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국할 때 미 군정청에서는 이 외환 업무만은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려고 했어요. 왜? 미국에서 계속 신생 대한민국을 세워주고 지원하니까 달러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러는 자기네들이 관리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하면 뺏은 거죠.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환 관리를 독자적으로 하면서 또 더욱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연방은행과 같은 한국은행을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은행 만드는 거는 삼성그룹 반도체 공장 세우고 기업 만드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고도의 금융 지식을 가지고 고도의 선진 연방은행 시스템을 한국에 세운다. 바로 이승만 박사께서 프린스턴의 인맥을 통해 가지고 다 공짜로 자, 그 최고 엘리트 미국의 최고 금융 엘리트들이 다 무료로 와가지고 아니면 미국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우리 한국의 금융 엘리트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한국은행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미동맹 이전에 최고의 업적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아실 거예요. 자, 지금도 경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금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사업이 다 입출금이다. 금융을 통해서 우리 정치자금도 그렇고 후보가 되니까 후보 통장 개설해가지고 다 은행에서 관리하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이 일반 은행이 아니라 무슨 조선은행, 산업은행, 식산은행은 나중에 이제 산업은행이 됐는데 이런 일반 은행이 아니라 금융 정책 자체를 컨트롤하고 글로벌 시스템에 의해서 이 금융을 관리하는 이런 연방은행과 똑같은 것이 건국과 함께 세워졌다는 건 이건 엄청난 사실이죠. 이건 이승만 박사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최고 금융 엘리트들을 파견시켜 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도움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뉴욕 연방은행장,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장 그래서 그야말로 무료로 한국은행을 창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시에도 이 은행 업무와 외환 관리가 정상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6.25 동란을 통해서 엄청난 그 한강 기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미국의 마이크 블린이라는 분이 이제 그 멘트를 하면서 오히려 분단이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분단됐기 때문에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이겨야 되겠고, 또 국제적으로도 냉전 시대에 바로 공산주의와 아주 대표적으로 싸우는 북한과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유 모든 우방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도와줘서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북한은 이제 거지 국가가 됐다는 것이 오히려 분단이 축복이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미 그런 식으로 강의를 다 해왔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한국은행의 창설이었고,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번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 방송하고 한강다리 폭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오는데, 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이번에 그 영화에서도 공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언제 사진인가 하니 1950년 6월 27일 바로 화요일, 즉 6월 28일 날 새벽 2시 반에 한강 인도교가 폭발을 했죠. 그런데 이거는 그 전날 폭파되기 전에 한강 철교의 옆에 놓인 부교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이렇게 피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실을 알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한강 인도교와 한강 철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6월, 그 다음에 날짜를 또 중요합니다. 6월 27일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기 전 6월 27일과 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된 6월 28일 상황하고 날짜도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교가 놓였는데, 부교는 그 당시 어디에 놓였냐면 한강 인도교에 놓인 것이 아니라 한강 철교 옆에 놓인 겁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게 한강 철교입니다. 한강 인도교가 아니에요. 한강 철교 사이에 부교, 임시부교, 아주 우리 국군이 놓았기 때문에 아주 열약하죠. 그냥 막대기 몇 개를 해서 이렇게 부교를 설치해서 민간인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여기 안 보이지만 이 왼쪽에 있는 한강 인도교는, 거기에는 부교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차량이 통행을 하는데, 자, 그 한강 인도교는 왜 중요한 거 아니? 바로 후퇴하는 그 미군들, 또 국제 미 대사관 직원들, 외국인 유엔 관계자들, 또 군인들, 그리고 정부 요인, 경찰 간부들, 공무원, 행정요원, 이런 사람들만 한강 인도교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전시니까 모든 교통 통제를 헌병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병이 한강 인도교를 장악해 가지고 한강 인도교에서 헌병들이 신분을 확인하고 어느 부대인지, 또 어느 소속인지, 국방부에 있는지 재무부에 있는지, 그래서 이런 요원들만을 지프 차량이라든지 차량으로 이동하며 통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강 인도교는 민간인이 얼씬할 수가 없죠. 민간인은 어디로? 바로 한강 철교 사이에 있는 이 부교를 통해서 피난을 했는데, 언제까지? 바로 6월 27일 폭파되기 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화에 공개를 했는데, 정확하게 요거는 6월 27일 한강 철교 옆에 있는 부교에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피난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누구냐? 바로 우익 인사 가족이죠. 군인 가족이라든지 경찰 가족이라든지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우익 인사 가족들이 피난하는 거. 왜? 인민군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인민재판으로 무조건 학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교를 통해서 피난했던 것이죠. 자,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종군 기자 칼 마이던스가 촬영한 사진인데, 바로 이제 한강을 건너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빨개 벗고 물고기를 이제 들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 사진은 정운국의 이민식 중위가 바로 6월 27일 날 바로 한강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촬영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때 관련된 사진을 제가 다 조사를 했는데, 요게 이제 한강을 건너고 온 다음에 이제 물에 빠진 거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또 정리해서 가족들이 이제 피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 마이던스는 먼저 한강을 건너와서 반대편에서 이런 사진들을 촬영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이제 소 달구지에다가 이렇게 아주 생필품 긴급한 것만 해서, 그래서 한강 부교를 통해서만 건너온 것이 아니라 나룻배를 통해서도 걸어오죠. 한강 전체, 그리고 저쪽에는 그 당시에 이제 광진교가 있었습니다. 이제 광진교로도 밑으로 해서 넘어오기도 하고, 나룻배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어느 정도 와서는 이제 얕은 데서는 이렇게 상류에서는 건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역시 이제 그 한강변에서 건너와가지고 남쪽으로 피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보시면요. 그 다음 사진에 이제 어디로, 일반 도로는 사용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후퇴해야 되니까, 병력들이 이동해야 되니까 도로는 못하고 이제 기찻길을 통해서 기찻길을 따라서 수원 쪽으로 쭉 피난하는 모습인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많은 사진을 보여줄 텐데, 이런 분위기의 해상도가 있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둠칙칙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도 화질이 좋은 편인데, 요 사진들은 미 통신부대 종군 기자들이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철길을 따라서 남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미 군사 고문단도 이제 급하게 이렇게 육로로 오게 됩니다. 뭐 차량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으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제 중요한 요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차량으로 다 호퇴시키고, 이 군사 고문단들까지도 이렇게 한강을 건너서 이분들이 이제 나룻배로 도하해서 김포공항까지 약 76km를 도보로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중위 계급장을 단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국군을 도와서 하는 미 군사 고문단인데, 이분들도 이제 급하게 이렇게 철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월 27일과 6월 28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 폭파는 이제 한강 인도교 폭파입니다. 보셨죠? 한강 철교가 아니라 한강 인도교. 그러니까 원래는 육군 공병대가 둘 다를 폭파하려고 했지만 인도교는 폭파를 했는데, 아무래도 철교는 이 철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국군의 공병대의 기술과 폭약으로는 이제 한강 철교는 폭파를 실패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인도교만 이제 폭발했고, 또 한강 인도교 폭파가 왜 중요한 거 아니? 바로 북계군이 탱크를 글로 진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헌병이 관리해서 최대한 정부 요인과 군대들을 다 후퇴시키고, 이제 북계군 탱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전혀 관계없는 군사작전이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 긴박한 상황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 시민은 잠잠하라 하는 그런 거짓 방송을 하고 본인은 먼저 도망갔다. 그리고 나서 한강다리를 폭파해서 수많은 민간인이 죽었고, 또 희생을 당했고, 또 피난을 못해서 많은 학살을 당했다. 이렇게 매도하게 된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전시가 되면 바로 모든 것을 군대가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BS 방송국도 공보처 이철환 처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국방부 정원국의 이성근 대령이 이제 방송과 언론을 다 장악해서 운영하고, 특별히 김현수 대령이라고, 김현수 대령이 보도과장으로 KBS를 이제 장악해가지고 KBS에서 계속 전황도 보고하고, 또 국군들을 위해서 군가도 틀어주고, 또 이렇게 방송을 KBS 방송국을 김현수 보도과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면 왼쪽에 사진이 바로 당시 홍천중이라고, 이분이 이제 김현수 대령과 함께 KBS 방송국을 운영하는 분이고,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당시 최학수 중사라고, 이분이 같이 KBS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27일까지 계속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27일 아침에는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방송하고 담화를 발표하고, 또 계속 군가를 틀어주고 현황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인들이 박종아라든지 이런 문인들이, 또 특별히 이제 모윤숙이, 유명한 이제 모윤숙 여사가 애국시를 지어가지고 사기를 고쳐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모윤숙이가 제일 마지막까지 방송을 하는 바람에 늦게 피난을 못해가지고 이 한강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노천명이라고 하시죠. 이 노천명이가 빨갱이하고 관련이 돼가지고 노천명이가 신고를 해가지고 모윤숙이가 체포될 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저 시골까지 피신한 그 사건이 바로 모윤숙 사건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6월 27일 날 이제 미국의 무초대사와 등등 긴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권고를 받아가지고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피신을 하다가 일단 대전에서 임시 수도를 만들고 약 8시경에 임시 수도 대전에서 8시경에 무초대사와 또 노블 참사관과 또 그 당시 충남도지사 이영진 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하고도 이제 그동안 소통하고 메가더 원수하고 소통하면서 내가 방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냥 선무 방송만 했지만 이제는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또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메가더 원수가 일단 공군력과 해군력으로 도와줄 거 지상군으로 파견한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내가 좀 연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 통신대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화로 연설을 녹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석춘 교수가 CIA에서 감청한 그 당시 연설 내용을 이번에 공개했죠. 자, CIA에서 왜 감청을 했을 수 있는 거 하니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시에 녹음 시설이 있는 것도 녹음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대전에서 녹음해 가지고 어떻게 서울 가가지고 KBS까지 가서 방송을 합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전화로 연설을 녹음해 가지고 그 녹음본을 이제 KBS에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저녁에 6월 27일 날. 그러니까 그 방송 내용 중에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가만히 있으라 어쩌니 저쩌니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이제 우리 국군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 그리고 곧 유엔과 미국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선근 그 정원국장이 지금 6월 27일 날 밤 상황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미아리까지 이렇게 막 와가지고 서울이 침략되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좋지만 지금 위급한 서울시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시에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방송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침략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11시에 방송을 중단을 하고 그리고 김현수 대령이 중요한 방송 장비를 다 철수를 시켜서 후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새벽 2시 반에 이제 한강 인도교가 폭발을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김현수 대령이 깬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태가 심각하구나 해서 자기가 담당인 KBS니까
이 정동에는 KBS로 3시경에 급하게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냐. 이미 북괴군 특수부대가 KBS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북괴군 특수부대와 교전을 하다가 우리 김현수 대령이 최초로 순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령급이면은 최고위급이죠. 그래서 순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전략 지역이 뭡니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뭐예요? 청와대 경무대잖아요. 왜? 대통령을 체포해서 대통령을 사살하거나 대통령을 체포하면 전쟁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이유가 3가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쟁을 지휘하는 적장을 체포하거나 항복시킨다,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전쟁을 할 의지를 꺾는다든지 항복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와 물자와 이런 것들이 고갈된다든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승만 대통령과 이시영 부통령을 체포하는 것이 특수부대가 제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미아리에 있을 때 이미 특수부대들은 그때 미아리에서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먼저 침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언론방송이잖아요. 언론방송을 장악해서 선전선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KBS를 침투해서 KBS를 장악을 한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김현수 대령이 뭔가 예감 이상하다 해서 KBS에 갔다가 거기서 교전에서 순직을 하게 되고, 그래도 미리 모든 중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철수를 시키게 되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KBS에서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KBS 보내는 게 아니에요. 신천 연희 거기 송신소가 있어서 글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전국적으로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희 송신소도 이제 저녁 11시부터 방송이 끝났으니까 계속 새벽까지 그냥 군가만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시경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 거 아니? 바로 북한의 특수부대가 평양에서 녹음한 테이프를 가져가지고 7시부터 하루 종일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 내용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명의로 서울 시민을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 또 조금 있으면 평양에서 냉면 먹고 압록강에서 피 묻은 칼을 씻을 것이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용어가 아니라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용어였습니다.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그 전에 가끔 그런 말을 했거든요. 평양에서 냉면 먹고 압록강에서 쓰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 놈들이 잘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방송했는데, 누가 했느냐? 바로 평양방송국의 강찬선 아나운서가 한 녹음본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외무부 장관 강경화 아시죠? 강경화 아버지가 바로 강창선인데, 강창선은 그 당시 평양방송국의 최고 엘리트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김일성, 선전성동의 모든 방송을 한 게 강창선이가 한 거죠. 그러니까 강창선이가 바로 이미 북쪽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요 선전선동 방송을 녹음해 가지고 그거를 특수부대가 가져와 가지고 7시서부터 KBS를 장악한 다음에 7시부터 하루 종일 틀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들은 그 당시 서울 시민 사람들은 그 전날 이승만 대통령이 방송 듣고 왔으니까 다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고 오해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임종덕이라는 분 아시죠? 임종덕, 미국의 안보보좌관 하신 분인데, 그 임종덕이라는 분도 그 당시 국민학생이었거든요. 그 방송을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분도 거기에서 그 당시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나중에 정부가 거짓말했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KBS 방송국, 여러분 빨갱이들이 6.25 전후에 다 도망갔겠죠. 그랬는데 6.25 기습 남침이다니까 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처럼 바로 특수부대가 KBS를 장악하는 순간 바로 도망갔던 KBS의 빨갱이들이 다시 와가지고 방송을 재개했는데, 제일 먼저 뭘 했냐? 바로 강창선
아나운서 평양에서 녹음해 온 거를 하루 종일 틀어줘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점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에 여러분 건국전쟁 영화에도 멘트가 나오죠. 서울이 드디어 점령됐습니다. 그게 바로 강창선 아나운서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자 아나운서가 서울에 계신 시민 여러분 드디어 조선을 해방했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죠. 이 방송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평양에서 직접 와가지고 방송했다기보다는 이것도 평양에서 녹음한 거를 가져와서 서울을 점령하자마자 틀어줬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이제 방송의 진실을 알았죠. 그러니까 종북좌파들이 또 그 당시 국민들도 속았던 거죠, 많이. 그래서 이런 역사를 오늘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뭐 우리 집회에서든지 제가 우리 공화당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건국 전쟁 영화와 함께 이것이 이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진실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광진구 을 국회의원 예비 후보도 했는데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이런 진실을 국회에서 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집회를 하면서 무대 스크린에 올려가지고 영상도 보고 다 했지만 언론 방송이 관심을 갖지 않고 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영화라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급속하게 펼쳐지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사당에서 PPT를 띄워놓고 국회에서 방송하게 될 때에 전 국민들이 다 이런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 사진 이게 바로 김현수 대령의 모습이고 그래서 국부 이승만 박사께서 준장으로 추서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언론방송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조선일보를 타겟해가지고 그 유명한 조선일보 호외입니다. 인민군 서울 입성, 미국 대사관 등을 완전 해방. 자, 그래서 요것도 그동안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빨갱이짓 됐다. 조선일보가 서울 점령 호외를 발행했다. 자, 이 동판을 특수부대가 북한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북한의 해방일보에서 이 동판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부대가 가지고 와서 미아리에서 청와대 팀, 또 KBS 팀, 조선일보 팀 들어가서 조선일보 윤절기를 도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선일보의 빨갱이들이 다 도망갔다가 이제 특수부대가 장악하니까 다시 와가지고 그 특수부대와 함께 윤전기를 돌려가지고 여러분 신문을 발행하는 게 아무리 특수부대가 됩니까? 특수부대가 신문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동판을만 가져오기로 했지. 누가? 바로 빨갱이들이 나와가지고 조선일보를 돌려서 이 호해를 한 겁니다. 자, 왼쪽에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우리 민족에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 장군 만세, 지시를 절대 신임하라. 이게 조선일보가 아니라 바로 해방일보에서 동판을 만들어서 특수부대가 가져온 거죠. 그래서 1950년 6월 28일 날 2시에 새벽 2시에 북계군 제105전차여단 107연대 선봉 제1대 대장 김영소자의 특수부대가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로 가야 돼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한국은행에 금이라든지 은계라든지 달러라든지 엄청난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산들을 탈취하러 한국은행에 들어갔는데 금고를 열어보니까 종이만 한 장 딸랑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국방부 2차관 김일환이 모든 걸 수령했다고 하는 영수증만 놓고 간 거죠. 그러니까 이 김일환이가 바로 청와대 행진관 김희종의 할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유튜브 자료 가지고 유튜브 하는 그 김희종의 할아버지가 김일환인데 김일환이가 그 당시 국방부 차관으로 바로 헌병사령관 송효찬과 함께 한국은행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트럭에 실어가지고 한강 다리를 인도교를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고 난 다음에 폭파됐으니 망정이지, 이거 넘어가기 전에 한강 다리가 폭파됐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이제 안전하게 모든 자산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얼마나 열받았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은 또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금괴를 탈취를 못했다니까 너무 발다발했죠. 그래서 소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김인환이가 금괴를 다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내죠.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이게 또 중요한 사진입니다. 자, 이시영 부통령. 자, 그러니까 북한의 기습남침 때 북한의 제일 목표는 뭐예요? 이승만 잡는 겁니다. 이승만을 피신하지 못하게 해서 이승만을 체포하거나 사살하거나 하면은 전쟁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프란체스카 여사가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작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시영 부통령은 어디 파예요? 상해파잖아요. 그 상해파의 거의 절반이 빨갱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간첩을 이시영 부통령 집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에 상해에서 같이 임시정부 그 활동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놈이 이시영 부통령을 꼬셔가지고 피난하지 말라고 공작을 시켰죠. 그런데다가 또 이시영 대통령도 아주 고지식한 그 분이니까 피난 안 한다고,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땡깡을 부린 겁니다. 자, 27일 날까지도 이렇게 북한의 임정 요인이었던 간첩을 이시영 부통령 자택에 보내가지고 이시영 부통령을 피난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시영 부통령이라도 나중에 잡아가지고 항복방송을 하게 하려고. 자, 그런데 보니까 임태순 경감, 이시영 부통령을 경호하는 임태순 경감은 뭐 이 사람은 뭐 똑똑하고 안잖아. 그러니까 피난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이시영 부통령이 막무가내를 하니까 새벽 2시경에 6월 28일 날 새벽 2시경에 이시영 부통령을 강제로, 지금 그날 비가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지금 비가 와서 집에 물난리도 나고 수원에는 친척이 지금 급히 내려오라고 연락이 왔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시영 부통령을 태워가지고 한강대교가 폭파되기 직전에 이제 한강대교를 넘어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은 뭐 그 당시 사진을 구할 수가 없죠. 힘들죠. 이 사진이 이제 무사히 이시영 부통령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이제 그 미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국군 부대를 이제 위문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이제 양복을 입은 분이 임태순 경감으로 추정만 제가 하고요. 거기 모자 쓴 분이 바로 이시영 부통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이제 중요한 사진을 또 중요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자, 오른쪽 사진이 한강 인도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한강 인도교는 이제 둥그렇게 되어 있고 한강 철교는 약간 각이 졌기 때문에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강 인도교가 폭파된 그런 모습인데, 이 사진은 언제쯤 사진이냐? 바로 9.28 서울 수복하고 이제 피난 갔던 서울 시민들이 부교를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강 인도교가 폭파될 당시는 부교가 없었습니다. 부교는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한강 철교 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나니까 한강 인도교 쪽에도 부교를 놔서 피난 갔던 시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9월 28일 날 수복 이후에 이제 부교를 놓고 귀환하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강 다리가 인도교가 폭파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한국 인도교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정부 요인들만이 헌병이 검문을 해가지고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만 차량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새벽 2시에 한강 인도교를 폭발을 성공했는데, 이 성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북계군이 탱크 부대가 신속하게 남하할 수 없게 만들었죠. 남하를 저지했죠. 그래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도 3일 동안 서울을 체류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직접적으로는 뭐예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는데 어떻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얼마나 무식한 전쟁인관이 도하 장비도 준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3일이면 끝날 줄 아는 거예요. 3일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든 이시영 대통령을 체포하든 또 포위를 해가지고 2군단에서부터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춘천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전쟁이 끝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도하 장비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서울을 점령했는데 이미 다 피난을 했고 신속하게 남하를 해야 되는데 도하 장비가 없으니 어떻게 도하를 합니까? 그래서 도하 장비 평양에서부터 오는 거 기다리고 그거 설치하고 하느라고 3일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한 말씀. 자, 27일 날 이승만 대통령의 이 선무 방송이 저 춘천에까지 이 방송이 되면서 춘천의 육사단 김종호 준장과 우리 병사들이 굉장히 그분들은 고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패배한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옹진 전투에서 잘 싸운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연설을 하니까 춘천에서는 진짜인 줄 알고, 야, 우리도 그러면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기가 춘천해 가지고 바로 북계군 2군단을 막아낸 비결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선무방송 때문이었다는 참 아이러니한 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경찰이 또 제일 나중에 피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안 질서를 유지하고 또 국군을 도와서 전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군들은 대부분 이제 한강다리 외에 이제 자기 작전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그 미 군사 고문단도 이 한강 인도교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 나룻배를 통해서 건너서 김포공항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강 인도교는 거의 정부 요인들,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행정부 관리라든지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경찰들, 이런 분들이 이제 건너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울시경의 사찰과장 최우나 경무관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뒤늦게 자기 사찰과 팀하고 한강에 2시 한 22분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이 최우나라는 분이 얼마나 유명하고 훌륭한 분인가니 바로 반민특위 사건이 있죠. 그 반민특위 사건에 관련된 인물인데 바로 공산당 때려잡는 게 사찰가입니다. 그래서 공산당 때려잡는데 최고의 경찰이 이 최우나 경무관이니까 바로 빨갱이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반민족 특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최우나까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체포해 가지고 신문하고 고문하니까 경찰이 열받아 가지고 그 조사하는 특경대를 해체시킨 거죠. 반민특위를 해체시킨 것이 아니라 그건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 반민특위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특경대, 이 특경대가 고문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총 휴대하고 고문하고 수사하고 막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심지어 현직 경찰관까지도 막 체포영장 없이 이런 만행을 하니까, 특히 노독술이 체포할 때까지만 해도 경찰이 가만히 있었는데 최우나 사찰과장을 잡아가니까 경찰이 열받아가지고 특경대를 작살낸 것이죠. 아무튼 이제 그것도 중요한 역사인데, 그래서 이 서울시경 사찰과장이 최우나 경무관이 한강다리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신원 확인을 하고 막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빵빵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책임감 있으니까 또 무슨 일인가 하고 뒤돌아서 가보니까 이시영 부통령 집차가 그제서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우나 경무관이 헌병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분은 이시영 부통령 맞다.
그리고 일행이다 해서 이시영 부통령 일행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뒤늦게 가다가 2시 반에 폭발을 해서 순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약 650명의 이제 정부 요인들과 차량 50대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국전쟁에서 이번에 유석춘 교수하고 600명 죽은 것이 다 거짓말이 드러났다. 민간인이 죽은 건 아니지만 민간인은 한강 인도교회는 없었죠. 그 부교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강 인도교가 폭발할 당시에 돌아가신 분은 건너는 중에 돌아가신 분은 거의 다 우위 인사들로 다 순국한 분이죠. 그래서 최우나 경무관도 이때 순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약 600명 정도는 다 납북돼서 죽은 줄로 알아요. 이때 돌아가신 그 사건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이 바로 최우나 경무관, 이 한강다리 폭파할 때 2시 30분에 이시영 부통령을 먼저 건너게 해주고 순직하신. 그러니까 이런 분이 친일파예요? 아니죠. 이런 분이야 정말 의인이고 강직하고 그런 분이죠. 그런데 빨갱이 잡는데 앞장섰다고 다 친일파로 매도하는 게 종북 좌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또 하나 사진, 제가 한강다리가 폭파된 사진을 이제 구했는데, 이것도 날짜가 어느 정도게 되느냐면 한강다리가 폭파된 이후에 이것도 서울 수복쯤에 이제 한강다리의 모습을 제가 추정을 합니다. 나룻배도 있죠. 그래서 저 오른쪽에 이제 부교가 약간 이제 보기도 하고, 요 사진은 이제 그러니까 부교 막 설치할 때 사진 같아요. 구입할 수복. 그러니까 그 폭파된 잔해도 기장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한강 인도교가 폭파가 되니까 이제 라두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군들도 후퇴하고 해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리 국군 병사가 아마 수도사단이나 1사단이나 제2사단 장병인데 군화를 벗고 민간인들하고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6월 28일 날 어떤 상황이냐. 오전 2시 반에 국군 총사령관 최병덕 소장의 지시로 공병대 한강 인도교가 폭파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조금 늦추려고 그랬어요. 조금 늦추려고 했는데 그 연락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난리인데, 그냥 사람들이 군인들 민간인들 해서 난리인데, 그래서 미처 조금 늦추라는 소식이 도달하지 못해서 2시 반에 폭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최우나 경무관과 같은 이런 희생을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새벽 4시에는 광진교, 오른쪽에 있는 광진교를 폭파에 성공하게 되고요. 오전 11시 반쯤에 이제 서울을 점령한 북계군이 한강다리에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도교에 다리가 끊겼죠. 그러니까 남침을 할 수가 없고 3일 동안 정체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의 사진을 이번 건국전쟁에서 보여주면서 한강다리 폭파라고 그렇게 했는데, 자, 이게 한강다리, 말씀은 제가 계속 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보세요. 이미 끊어졌죠? 이게 바로 새벽 2시 반에 한강 인도교가 폭파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한강철교, 말씀드렸죠? 우리 국군의 공병대가 폭파에 실패하고 폭발을 못했던 거를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 제5공군이 9시경에 폭파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국전쟁에서도 그냥 한강다리 폭파라고 해서 이 사진 하나만 덜렁 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강철교를 미 5공군이 국군이 못하니까 이제 폭격을 해서 폭발을 시키는 건데, 당연히 이때 옆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부교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교도 이제 폭파가 되겠죠. 그리고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미군이 다른 게, 미군은 참 모든 걸 전쟁을 해도 신사적으로 합니다.
사전에 경고하고 폭파니까 피신하라 뭐 이런 경고도 하고 문서도 보내고 또 포로를 잡아도 확대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긴급한 상황이니까 사전에 예고 없이 이걸 폭파하는 바람에 소수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모르고 영화에서 또 방송에 나와서도 또 안타깝게 김덕영 TV도 이런 사실 잘 모르고 민간인은 전혀 피해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왼쪽 사진은 이제 미아리에서부터 이제 서울을 진주해 가지고 남대문에서부터 미 탱크 제 105 전차 선봉부대가 청와대 쪽으로 이제 진입하는 장면이고, 그때 이제 온갖 빨갱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 미 제5 공군이 이제 폭파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밑에 쪽이 영등포 쪽이고 저 위쪽이 용산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게 바로 한강철교가 폭파 성공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쪽에서 촬영한 거예요. 이미 이제 피난 건너와 가지고 그 다음 사진에 보면 한 장 더 보시면 이제 폭파하는 장면이 보이죠. 연기가 보이고 영등포 쪽 우리 당사가 있는 저희 장사가 이쪽에서 이제 한강다리 폭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시간에 그 다음 사진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도교와 한강철교가 폭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날 6월 29일 날 메가더가 수원에 도착해 가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한강변을 시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놈들은 이제 부교도 제대로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부교도 못 넣고 하니까 서울에 묶여 있고 한강을 도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날 6월 29일 날 메가더 원수가 수원에서 내려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집차로 영등포로 해서 대방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강변까지 와서 전선을 시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강다리 폭파는 군사작전의 측면에서 봐야지 무슨 뭐 이승만 대통령이 폭파시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메가더 원수와 우리 장병과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원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법무참모 휘트니, 그 다음에 정보참모 웰로비, 그 다음에 군사고문단 부단장 로버츠 대령. 로버츠 대령은요 너무 위험하다고 한강 가지 말라 그랬어요. 막 가는 중에 막 로켓 포탄이 터지고 요 옆에 맥주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그 당시 그 수도사단 연대장 서종철 연대장이 있었는데 막 거기에 포탄이 떨어지고 하니까 로버츠 대령은 각하 위험합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데 메가더 원수가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노블 참사관, 즉 노블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최초로 영어를 가르쳤던 노블 선교사의 아들 노블 참사관이고, 바로 이승만 박사가 1912년 성탄절에 평양 남사년교회에서 설교할 때 노블이 그때 학생으로 그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해군 장교가 돼서 태평양 전쟁 때는 메가더 원수의 정보 참모를 했고, 이제 건국이 되니까 참사관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도왔던 분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병사가 바로 신동수 하사가 되겠습니다. 서산 출신의 신동수 하사, 즉 참호 속에 있는 신동수 하사와 대화를 하죠. 언제까지 참호 속에 있을 작정인가? 그랬더니 신동수 하사가 장군과 저는 군인입니다. 상관 철수 명령이 있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사수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원수가 한국군의 사기가 높다, 싸울만하다 해서 미군의 참전을 결정했다는 겁니까? 바로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동수 하사와 대화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시흥 전투사령부의 참모장 통역을 하는 김종갑 대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강 인도교를 성공적으로 폭파했기 때문에 북한의 신속한 남하를 저지하고, 그리고 메가더 원수가 영등포까지 와가지고 전황을 시찰하고, 그래서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을 이런 모든 계획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영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이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과 또 한강 인도교 폭파의 진실을 알긴 알았지만 잘못 알아서 민간인은 죽은 적이 없다, 이 사진이 증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진실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주 시간에 또 1.4.5태 때 1.4.5태 때 똑같이 한강을 건너죠. 그때는 부교가 어디 있었느냐? 한강 인도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석준 교수나 또 이 김덕영 교수가 헷갈리는 거예요. 즉 그때 1월 달에 한강 인도교 부교를 건너는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6월 달에 건너는 사진으로 또 헷갈려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음 주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